새벽 5시 최봉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4세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낡은 고무신을 끌며 마당을 나서니 안개가 자욱한 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에서 봉자의 밭만큼은 제법 넓었다. 3,000평 남짓한 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온 세상이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앞에 물 한 그릇을 올리며 봉자는 중얼거렸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40살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떠난 그 이후로 봉자는 홀로 이 땅을 지켜왔다. 아빠, 엄마가 또 혼자 중얼거려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다. 막내딸 미영이 깔깔 웃으며 아빠에게 일러 바치던 모습. 그 미영도 이제는 없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됐다. 세 자식은 모두 도시로 떠났다. 큰아들 재호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둘째 진수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막내딸 미영은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은 대학생 손녀 수진뿐이었다. 미영이 떠난 뒤로는 수진이 봉자의 유일한 위로였다. 할머니 힘드시면 서울로 올라오세요. 명절 때마다 자식들은 똑같은 말을 했지만 봉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 땅이 남편과의 추억이었고 자식들을 키운 터전이었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특히 지난 추석 때 재호가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혔다. 엄마, 언제까지 이런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실 건가요? 이제 좀 현실을 보세요. 서울로 올라와서 편히 사시라고요. 너희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땅인데.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요. 실용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땅 팔아서 서울에 전세라도 얻으면 되잖아요. 그때 봉자는 깊이 상처받았다. 감상적이라고. 피땀 흘린 세월이 감상일 뿐이란 말인가? 아침 드셨어요?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인사했다. 이 마을에 남은 사람은 이제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서로를 의지했다. 네, 드셨어요? 요새 허리는 좀 어떠세요? 그게 말이에요, 봉자씨.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더라고요. 김씨 아주머니는 허리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한숨을 쉬었다. 수술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디스크가 심해졌대요. 그런데 수술비가 만만치 않아서 아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봉자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몸이 아파도 자식들에게 말하기 어려웠다.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봉자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 사이로 고추와 배추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허리를 굽혀 하나씩 잡초를 뽑아내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이 밭에서 나는 것으로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해입혔는데 이제는 혼자 먹기도 벅찬 양만 남았다. 엄마, 우리 언제 고기 먹어요? 어린 재호가 졸졸 따라다니며 묻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고기를 자주 사줄 형편이 안 됐다. 명절이나 생일날에나 겨우 닭 한 마리 사다가 끓여주던 때였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고추 팔아서 꼭 사줄게.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가.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가 끊어져도 참고 일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은 어머니를 시골에서 끌어내려고만 했다. 오후가 되자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봉자는 그늘진 평상에 앉아 물을 마셨다.
거친 손바닥을 바라보니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굵어진 것이 남편 없이 홀로 농사지은 세월의 증거였다. 이 나이에 언제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이 땅을 떠날 생각은 없었다. 여기가 그녀의 뿌리였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할머니는 건강하시죠? 요즘 너무 더워서 걱정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다른 손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밭일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공부해야지. 농사일은 할머니가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고 시골 공기도 마시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봉자는 미소 지었다. 수진만은 정말 달랐다.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해주고 시간을 내어 찾아오려 했다. 해가 저물 무렵 봉자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 팔라고 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흘린 땀이 배인 이 흙을 어찌 버릴 수 있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여보, 기억나세요? 재호가 10살 때 이 밭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을 때 말이에요. 당신이 업고 달려갔었잖아요. 진수는 또 어떻고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 와서 이 밭에서 울었잖아요. 추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이 땅에는 가족의 기억이 너무도 많이 스며 있었다. 미영이는 간호사 시험 붙었다고 이 밭에서 만세를 부르며 춤췄었는데 목이 메어왔다.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막내딸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봉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마감했다. 내일도 또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으로 향할 것이었다. 이 땅이 있는 한 그녀는 계속 그럴 것이었다. 최봉자 씨 댁 맞습니까? 평소와 다름없던 화요일 오전,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봉자의 집 마당에 나타났다. 군청 도시개발과 김주임이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요? 봉자는 앞치마를 털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관공서 사람이 이런 외진 마을까지 찾아올 일이 있을까 싶었다. 평생 세금 빠뜨리지 않고 냈는데 혹시 뭔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댁의 토지가 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었어요. 김주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꺼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지도 위에 봉자의 땅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신도시요? 이런 시골에요? 봉자는 눈을 크게 뜨며 지도를 들여다봤다. 정말 자신의 땅이 빨간 선 안에 들어가 있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계획입니다. 이 일대가 모두 개발됩니다. 역세권 중심가로 예정되어 있어서 보상금이 상당할 겁니다. 역세권이요? 봉자는 더욱 놀랐다. 기차역도 없는 이런 시골에 여기 들어선다고? 네, KTX역이 바로 여기에 들어섭니다. 김주임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봉자의 밭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이었다. 그럼 우리 집도, 우리 밭도 다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요. 김주임은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토지보상 감정평가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평당 6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600만 원이요? 봉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이 땅의 가격이 평당 50만 원 정도라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12배나 뛴 것이었다. 3,000평이니까 총 180억 원입니다. 1.180억? 봉자는 주저앉을 뻔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천문학적 숫자였다. 농사로 번 돈이라야 연간 3-400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180억이라니. 혹시 잘못 계산하신 건 아닌가요? 봉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분명히 180억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닙니다. 신도시 핵심 상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이 가격이 나온 겁니다. 역 바로 앞이 될 예정이거든요. 김주임은 차분히 설명했지만 봉자의 머리는 복잡했다.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고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김주임이 떠난 후 봉자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보았다. 180억이라는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다.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인쇄된 금액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여보,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까지 자식들은 농사 짓는 어머니를 못마땅해 했다. 땅을 팔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수없이 말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180억짜리 땅이 된다면? 봉자는 문득 지난 설날이 생각났다. 재호가 한 말이었다. 엄마, 그 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껏해야 1-2억 아니에요? 그 정도 받고 서울 변두리에 전세 하나 얻으세요. 그때 봉자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평생이 담긴 땅을 1-2억으로 평가하다니. 진수는 또 어떻게 말했더라. 엄마, 그 땅 들고 있어봐야 세금만 나가요. 빨리 처분하세요. 둘째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마음보다는 실리만 따졌다. 봉자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진짜 나를 어머니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돈으로 생각하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봐야겠어. 그날 오후 봉자는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봉자 씨, 아까 군청에서 누가 왔던데 무슨 일이에요? 아, 별일 아니에요. 봉자는 대충 얼버무렸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다. 요즘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혹시 우리 동네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조사 같더라고요. 김씨 아주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만약 개발이 된다면 자신의 땅도 비싸게 팔 수 있을 텐데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봉자는 잠들지 못했다. 180억이라는 돈의 무게보다도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과연 자신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여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봉자는 그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판단을 믿는다. 3일이 지났지만
봉자는 여전히 아무에게도 180억 보상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평상에서 쉬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하지 않았다. 자식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혼잣말이 습관이 되었다. 지금까지 자식들의 태도를 돌이켜보면 의문점이 많았다. 명절에 내려와도 하루 만에 올라가려 하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급하게 끊었다. 정말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건 아닐까? 농약값 좀 달라고 해볼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평상시 농약값은 200만 원 정도 들었다. 자식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이 핑계로 진심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봉자에게도 200만 원이 없는 건 아니었다. 통장에 500만 원 정도는 있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줄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했다. 재호부터 전화해 볼까? 봉자는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 재호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재호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첫마디부터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배경으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농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엄마, 그런 건 미리 준비하셔야죠. 저도 요즘 살기 힘들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200만 원만 있으면. 200만 원? 에이, 엄마도 참. 그깟 돈 때문에 전화를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저 바빠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봉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깟 돈이라니. 200만 원이 자신에게는 큰 돈인데 큰아들에게는 그깟 돈이었다. 그깟 돈. 봉자는 중얼거렸다. 재호가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200만 원이면 그 아이 학용품 몇 년치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때는 200만 원을 모으려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던가. 이번에는 둘째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진수의 목소리도 그리 반갑지 않았다. 농약값이 부족해서 혹시 또 돈 달라고요? 엄마, 저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힘들거든요. 200만 원만. 200만 원이 어디서 뚝딱 나와요? 엄마, 그러실 거면 그 땅이나 팔세요. 몇 평이나 되는데 200만 원도 못 마련하신다고 하세요? 진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봉자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알았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네, 그러세요. 전 정말 바빠요. 두 번째 전화도 끊어졌다. 봉자는 휴대폰을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 확실해졌구나. 자식들에게는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였다. 200만 원도 선뜻 주지 못할 만큼. 그런데 만약 180억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어 달려올까? 봉자는 서랍에서 보상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180억. 자신이 평생 벌어본 돈의 몇십 배가 되는 금액이었다. 이 돈으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손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만은 다를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두 아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수진아, 할머니가 농약을 사야 하는데. 아, 할머니 혼자 농사 짓기 힘드시죠? 돈이 필요하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응, 2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알바비를 모아서 드릴게요.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봉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20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비를 털어서 할머니를 도우려 한다고? 아니야, 수진아. 내 돈 쓰게 할 수는 없지.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받은 게 얼마인데요.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수진아, 진짜 괜찮니? 네. 할머니 농사 힘드신 거 제가 다 알아요. 아버지들은 도와드리지도 않으면서. 수진의 말에 봉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정말 할머니 사정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봉자는 눈물을 훔쳤다. 역시 수진만은 달랐다. 핏줄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걸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음일까? 이제 확실히 알겠구나. 누가 진짜 가족인지. 봉자는 결심했다. 180억 보상금의 행방을 정하는 것은 이번 시험의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그날 저녁 봉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제대로 보았어요. 재호와 진수는 200만 원도 아까워해요. 그런데 수진이는 자기 알바비를 털어서라도 할머니를 도우려고 해요. 사진 속 남편은 조용했지만 봉자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려낼 거예요. 누가 진짜 우리 가족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봉자는 큰아들 재호가 다니는 회사 근처까지 올라갔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직접 만나서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다. 낡은 시골 옷을 그대로 입고 1,000원짜리 버스를 4번이나 갈아타며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봉자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자동차 소리도 시끄러웠다.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오면 항상 이런 기분이었다. 숨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재호야. 회사 앞 커피숍에서 재호를 기다리던 봉자는 그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다. 양복을 차려입고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어색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엄마, 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재호의 표정은 달갑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시골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보였다. 특히 동료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할 때마다 재호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농약값 때문에 왔어.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저도 힘들다고. 재호는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동료들이 볼까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엄마, 200만 원이 어디서 뚝딱 나와요? 저도 대출금 갚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하면 빠듯하거든요. 재호는 시계를 힐끔 보았다.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재호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이런 부탁을 했니?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야. 엄마 급하다고 하시지만 미리 좀 준비하시지 그래요? 농사 짓는 거 몇 년째인데. 재호의 말에 봉자는 상처받았다. 몇 년째라니 마치 어제 오늘 시작한 일인 양 말하다니. 그럼 100만 원만이라도. 엄마 왜 이러세요? 그 정도 돈도 없어서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차라리 그 땅 팔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매번 이런 식으로 돈 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봉자는 가슴이 막혔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2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차갑게 나올 줄은 몰랐다. 재호야, 너 어릴 때 생각나니? 갑자기 왜 그런 얘기해? 내가 중학생 때 자전거 사달라고 했을 때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사줬는지 기억하니? 재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과거 얘기를 하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웠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어머니 마음도 바뀌는 거니? 엄마 말씀 안 들으실 거면 혼자 알아서 하세요. 저도 바쁘거든요. 재호는 일어나려 했다. 그때 봉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재호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폐를 끼쳤니? 폐를 끼치셨다고 언제 말했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농사는 그만두시고. 내가 어릴 때는 그 농사로 너희 학비 다 댔잖니. 대학교까지 보냈잖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재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더욱 조급해했다. 엄마 정 안 되시면 은행에 가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어머니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봉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은행 대출을 권하다니. 실용적인 해결책이에요. 저도 회사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재호는 일어서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다. 이것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10만 원. 2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10만 원. 봉자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됐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러세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재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로 들어갔다. 봉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골 할머니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그런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겪으니 충격이 컸다. 혈육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니. 커피숍을 나서면서 봉자는 재호의 동료 한 명과 마주쳤다. 어머님이세요? 재호 과장님 어머님? 네, 그런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재호 과장님과 같이 일하는 김대리라고 합니다. 김대리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재호가 평소에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하세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혼자 아들 셋을 키우셨다고. 봉자는 놀랐다. 재호가 자신을 자랑한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서 자식들 키우시고 교육시키신 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김대리의 진심 어린 말에 봉자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하면서 회사에서는 자랑을 하고 있었다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봉자는 생각했다. 만약 자신이 180억 보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재호는 어떻게 변할까? 갑자기 효자가 되어 나타날까? 그때 가서 보자. 봉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아들의 마음도 이렇게 낯선 건 아닐까? 돈이 없으면 가족도 외면하는 그런 차가운 세상 말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봉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재호를 만나고 왔어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조용했지만 봉자는 혼잣말을 계속했다. 회사 동료는 재호가 저를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에게는 200만 원도 아까워하고. 이게 뭔가요? 큰아들의 반응에 상처받은 봉자였지만 둘째 진수에게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다. 진수는 어릴 때부터 형보다 정이 많았고 자영업을 하며 고생하는 만큼 어머니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거라 생각했다. 부산행 시외버스에 몸을 맡기고 오 시간
봉자는 진수의 식당 앞에 도착했다. 진수네 맛집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이었다. 오후 2시쯤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작았다. 테이블이 6개 정도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메뉴판이 붙어 있었다. 냉면, 비빔면, 돈가스. 서민적인 메뉴들이었다. 엄마, 왜 갑자기 여기까지? 진수는 놀라며 앞치마를 벗었다. 하지만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다.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농약값 얘기하러 왔어. 아, 그거요? 엄마 정말 안 되거든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진수는 한숨을 쉬며 계산대 앞에 앉았다. 실제로 식당은 한산했다. 점심시간이 지났다지만 손님 한 명 없는 것을 보니 장사가 어려운 것 같았다. 진수야, 엄마가 보니까 여기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구나. 네, 요즘 코로나도 있고 경기도 안 좋고 임대료만 나가도 빠듯해요. 진수의 말에는 진짜 어려움이 묻어 있었다.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래도 200만 원 정도는. 엄마, 지금 200만 원이 작은 돈인 줄 아세요? 저도 임대료 내고 재료비 내고 하면 한 달에 얼마 남지 않아요. 진수는 진짜로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럼 나눠서라도. 엄마,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그 땅 팔면 되잖아요. 몇 평이나 되는데 농약값도 못 마련하신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몇 명 안 되는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땅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거야. 그런 감정적인 얘기 말고요. 엄마 나이에 농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팔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올라와서 편히 사세요. 땅을 팔라고. 봉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둘째 아들까지 땅을 팔라고 하다니. 네, 팔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파트 하나 사서 편히 사시든지 저희랑 같이 살든지 하세요. 매번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도 내 형이랑 똑같구나. 봉자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진수가 형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았다. 엄마,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00만 원도 못 주겠다는 거 말이야.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예요. 엄마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도 저희한테만 의존하시잖아요. 진수는 짜증을 내며 담배를 꺼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의존했니? 평생 혼자 농사 지으며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농사예요? 농사가 천한 일이니? 천하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엄마,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중년 남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진수는 급하게 담배를 끄고 일어났다. 냉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수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봉자에게 말했다. 엄마, 손님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봉자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진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리는 모습이 야무져 보였다. 하지만 손님은 그 한 명뿐이었다. 냉면을 가져다 주며 진수가 손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사장님, 장사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요즘 다들 어렵죠, 뭐. 맞아요. 저도 요즘 힘들어서. 손님이 나간 후 진수는 다시 봉자에게 돌아왔다. 엄마 보셨죠? 이게 현실이에요.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이 몇 명 안 와요. 봉자는 아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도움을 청할 때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
진수야,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너한테 부탁하지 않아. 엄마, 그 땅이 몇 억은 될 텐데요. 그걸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안 돼요? 대출? 네, 요즘 농지담보대출 금리도 괜찮아요. 200만 원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진수의 말에 봉자는 허탈했다. 큰아들이나 둘째나 똑같이 대출을 권하다니. 너희들은 정말. 봉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둘째 아들도 결국 형과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의 사정보다는 자신의 편의가 우선이었다. 알겠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러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진수는 다시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다.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봉자는 식당을 나서면서 돌아봤다. 진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때는 무릎에 앉혀 재우던 아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땅을 팔라고 하네.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만약 180억 보상금 소식을 들으면 진수도 달라질까? 갑자기 그 땅을 팔지 말라고 할까? 부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봉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큰아들이나 둘째나 똑같았다. 200만 원을 주기는 아까워하면서 수억 원짜리 땅은 서슴없이 팔라고 했다. 결국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이제 수진이만 남았구나. 마지막 희망이었다. 손녀 수진만이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과연 그 아이는 어떨까? 집에 도착한 봉자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진수도 똑같아요. 200만 원은 못 주겠다면서 땅은 팔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기들 편한 게 우선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조용했지만 봉자는 계속 이야기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자식들이 어떤 마음인지 말이에요. 3일 후 약속대로 수진이 할머니 집에 내려왔다. 대학생답게 캐주얼한 옷차림에 배낭을 메고 나타난 수진을 보자 봉자의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수진은 달려와 봉자를 꼭 안았다. 다른 자식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멀리서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보러 오는 게 뭐가 고생이에요? 기차에서 내리니까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역시 시골이 좋아요. 수지는 배낭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하게 든 봉투였다. 할머니, 이거요. 농약값이라고 하셨죠? 수진아, 이게 뭐니? 봉자는 봉투를 받으며 놀랐다. 만져보니 상당한 양의 현금이 들어있었다. 제가 알바 열심히 해서 모은 거예요. 200만 원 있어요. 200만 원을 다? 봉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200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편의점, 카페, 과외까지 했어요. 할머니가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수진의 눈은 맑고 순수했다. 계산이나 조건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다. 수진아, 이 돈 내가 쓰려고 모은 거 아니니?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봉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20살 손녀가 할머니를 위해 자신의 용돈을 다 털어낸 것이다. 수진아, 내가 이 돈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할머니가 미안해서.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머니께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용돈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수지는 어릴 때 기억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특히 제가 중학생 때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할 때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는지 기억해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니? 당연히 기억하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수진이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들이 괴롭히는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봉자도 그때가 생각났다. 수진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상처받아 있을 때였다. 부모들은 바빠서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지만 봉자는 수진을 데리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며 위로해줬었다. 그런데 할머니, 농사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봉자는 깜짝 놀랐다. 수진도 다른 가족들과 같은 생각일까? 너도 땅을 팔라고 할 거니? 아니요. 땅은 팔지 마세요. 그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추억이잖아요. 그럼 할머니 혼자 농사 짓기 힘드시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면 내려와서 같이 살게요.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봉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정말 달랐다. 땅을 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려와서 함께 살겠다고 했다. 수진아, 너는 도시에서 살아야지. 이런 시골에서 뭘?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소중해요. 수진은 봉자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쌌다. 할머니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수진이. 봉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자식들은 모두 등을 돌렸지만 손녀만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기뻐서 그래.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착해서 기뻐서 그래. 수진은 할머니를 꼭 안았다. 봉자는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거야. 할머니, 전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봉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가 진짜 가족이었다. 혈연 관계야 어떻든 진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밭에 물을 주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은 행복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같이 밭을 해요. 그래, 그러자. 우리 수진이와 함께라면 뭐든 좋아. 할머니, 그런데 아버지들은 왜 할머니한테 차가워요? 수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봉자는 당황했다. 차갑다고? 네, 명절 때 보면 할머니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빨리 올라가려고 하고. 제가 봐도 너무해요. 수진의 말에 봉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아가잖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인데. 저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수진이는 달라. 봉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네, 할머니. 만약 할머니가 아주 많은 돈을 갖게 된다면 내 생각은 어떻게 바뀔까?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안 바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돈이 있든 없든 제 할머니인데요. 정말? 네. 할머니가 돈이 많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건 할머니가 편하게 사시라고 좋은 거지 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가 된다면?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할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돈은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수진의 순수한 대답에 봉자는 확신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수진아, 할머니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봉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에게는 180억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기로 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정리된 후에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할머니, 내일은 뭘 하실 거예요? 농약을 사러 가야지. 아, 맞다. 제가 드린 돈으로 사시는 거죠? 수지는 자신이 드린 200만 원을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많이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뭘 그런 소리를 하니? 200만 원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봉자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정말 할머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밭에 나갔다. 달빛 아래서도 농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다. 할머니, 이 밭에서 할아버지와 추억이 많으시죠? 그래, 정말 많지. 내 아버지들이 어렸을 때도 이 밭에서 뛰어놀았어. 그런 추억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아버지들이 땅을 팔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수진의 말에 봉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거야. 어릴 때는 순수했는데. 할머니, 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평생 그대로일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봉자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180억 보상금의 행방을 정하는 것은 이번 시험의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명확했다. 한 달 후 봉자는 온 가족을 집으로 불러 모았다. 큰아들 재호, 둘째 진수, 그리고 손녀 수진까지.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로 갑자기 다 부르셨어요? 재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하루를 날렸다는 표정이었다. KTX 표값도 아깝다는 듯이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다. 장사 바쁜데 뭔 일이에요? 진수도 불만스러워했다. 주말이라 손님이 많을 텐데 식당을 비우고 온 것이다.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역력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수진만은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봉자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한 달 전 군청 직원이 가져온 그 서류들이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재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펼쳐보더니 얼굴이 급변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던 그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진수도 고개를 내밀어 서류를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80억? 이게 진짜예요? 신도시 개발 보상금이야. 우리 땅이 180억에 팔린대.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재호와 진수는 서류를 번갈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엄마, 이걸 언제부터 아셨어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아까까지 짜증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한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요?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수도 흥분했다. 180억이면 자신의 식당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금액이었다. 아니, 식당을 몇 개씩 더 낼 수 있는 돈이었다. 너희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 봉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들이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농약값 2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재호와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의 차가운 반응이 떠올랐다. 갑자기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엄마, 그건. 재호야, 너는 그깟 돈 때문에 전화했다고 했지. 진수야, 너는 땅을 팔라고 했고. 봉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한 달 동안 품고 있던 실망감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엄마, 그때는 몰랐잖아요. 재호가 급하게 변명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래, 몰랐지. 180억짜리 땅인 줄 몰랐으니까 200만 원도 아까워했던 거야. 엄마,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 봉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이는 알바비 200만 원을 다 털어서 할머니를 도왔어. 18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수진은 영문을 몰라하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갑자기 자신이 화제가 된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할머니, 180억이 뭐예요? 수진아, 할머니 땅이 180억에 팔린단다. 180억이요? 와, 정말 큰 돈이네요. 수진은 순수하게 놀랐다. 하지만 그 다음 반응이 달랐다. 그럼 할머니가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다행이다. 수진의 첫 번째 반응은 할머니를 위한 기쁨이었다. 자신이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 180억 보상금 전부를 수진이 앞으로 신탁할 거야. 뭐라고요? 재호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질 뻔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80억을 수진이 혼자. 진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래. 수진이만이 진짜 가족이니까. 엄마, 저희도 아들인데요.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이웃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다. 아들. 200만 원도 아까워하던 아들들이. 봉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재호가 급하게 말했다. 180억이 눈앞에서 사라질 위기였다. 늦었어. 너희는 엄마가 가난할 때는 외면했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효자 행세하려고.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당황하며 물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평생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했지?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렴. 할머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있으면. 아니야, 받아야 해. 너는 자격이 있어. 봉자는 다시 두 아들을 바라봤다. 너희는 땅만 보았지 씨앗을 본 적이 없다. 돈만 보았지 마음을 본 적이 없어. 엄마, 제발. 됐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재호와 진수는 절망했다. 180억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었다. 엄마,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돈을 보고 나서 하는 거야? 그런 반성이 뭔 소용이니? 봉자는 단호했다. 이미 마음을 정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친아들인데. 수진이한테 다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진수가 간절하게 말했다. 너희는 그동안 혼자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엄마, 이제 그만 가라. 볼 것도 다 봤고 할 말도 다 했어. 봉자는 일어서서 방문을 열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다.
재우와 진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해봤지만 봉자의 의지는 확고했다. 결국 두 사람은 분노와 절망을 안고 집을 떠났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들이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수진아. 이제 정말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해졌어. 그날 재우와 진수는 분노하며 집을 떠났다. 하지만 봉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수진만이 그 자리에 남아 할머니를 위로했다. 할머니, 저는 정말 그런 큰 돈 필요 없어요. 아니야, 수진아.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니까. 6개월 후 봉자와 수진은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180억 중 일부로 산 30평짜리 아파트였다. 나머지 돈은 수진 명의로 신탁되어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할머니,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수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대학을 휴학하고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대학도 못 다니게 됐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해요. 나중에 복학하면 되죠. 새 집은 예전 시골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타일, 바닥, 시스템 주방, 넓은 거실. 모든 게 현대적이고 편리했다. 새집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예전 밭에서 가져온 꽃씨를 심어놓은 것이었다. 할머니,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 보자. 봉자는 화분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씨앗이 꽃이 되었구나. 네, 할머니가 정성껏 키우셔서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재우와 진수였다. 6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것이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예전 같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이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왜 왔니? 봉자는 차갑게 물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재우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진수도 간청했다. 반성? 봉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6개월 동안 어디 있었니? 나와 수진이 이사하는 것도 도와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반성이라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었다고. 봉자는 화분의 꽃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엄마, 돈 때문이 아니야. 마음 때문이었어. 봉자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어.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야. 엄마, 이제는 알겠어요. 알겠다고? 정말? 봉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는 180억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할머니를 도왔어. 너희는 180억을 알고 나서야 반성한다고 하고. 두 아들은 할 말이 없었다. 엄마, 저희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면 증명해봐. 돈이 없어도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요? 앞으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엄마 안부를 물어봐. 돈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건강한지 외롭지 않은지만 확인하러 와. 재우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봤다. 만약 1년 동안 꾸준히 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이에요? 약속해. 하지만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끝이야.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진이한테 사과해라. 이 아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너희도 배워라. 재호와 진수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들이 어른스럽지 못했어. 네, 괜찮아요. 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떠난 후 수진이 물었다. 할머니, 정말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보고 판단할 거야.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연기하는 건지. 봉자는 다시 화분을 바라봤다. 수진아,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잖니? 네, 할머니.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꽃이 피고 욕심의 씨앗을 심으면 욕심의 꽃이 피는 거야. 할머니, 내 아버지들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앞으로 지켜볼 거야. 그 후 몇 달이 지났다. 재호와 진수는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정말로 어머니의 건강과 안부만 묻고 갔다. 어느 날 봉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엄마, 병원에 가셨어요? 재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갔다 왔어. 약은 드시고 계세요? 죽 끓여드릴까요?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예전 같으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을 텐데 감기 걸린 어머니를 위해 식당을 일찍 닫고 달려왔다. 엄마 죽 끓이는 법 알아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다. 모르긴 하지만 배워서 해드릴게요. 진수의 말에 봉자는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다. 1년이 지났다. 재호와 진수는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엄마, 1년이 다 됐네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네.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진수도 진심으로 말했다. 봉자는 두 아들을 바라봤다.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눈빛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태도도 달랐다. 정말 변한 것 같니? 네, 정말 변했어요. 이제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겠어요. 가족보다 돈을 우선시한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수진이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 봉자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내 생각은 어때? 할머니께서 결정하세요. 저는 할머니 뜻을 따를게요. 수진은 할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좋아. 그럼 다시 가족이 되어보자. 재호와 진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180억은 여전히 수진이 몫이야. 이건 바뀌지 않아. 두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희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봉자는 미소 지었다. 정말로 변한 것 같았다. 해가 저물 무렵 온 가족이 베란다에 모여 앉았다. 화분에 꽃들이 만개 있었다. 할머니, 꽃이 정말 예쁘네요. 수진이 말했다. 그래, 씨앗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봉자는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재호가 말했다. 저희는 그동안 나쁜 씨앗만 심었었네요. 진수도 반성하며 말했다. 이제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돼. 봉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구나. 창밖으로는 신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예전의 밭은 이제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아름다운 꽃밭이 피어났다.
진심이라는 씨앗에서 자란 사랑이라는 꽃이 만발한 꽃밭이었다. 그리고 봉자는 알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부가 무엇인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말이다. 여보, 이제 안심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봉자는 속삭였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지으며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180억이라는 돈으로 시작된 시험은 끝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말이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봉자는 가족들과 함께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씨앗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땅만 보이지만 씨앗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꽃밭이 보인다. 그렇게 봉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180억이라는 거대한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찾은 한 할머니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